전세 사기에 대가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시적이겠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는 5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었거든요. 500억이요? 예. 그럼 요즘 전세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예요?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01호인 줄 알았는데 101호야. 그럼 난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좀 있어야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써먹게 되는 경제 이야기 오늘 진행을 맡은 성경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집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신중건 변호사, 김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오늘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워낙 명성은 아유, 제가 별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뭐 워낙 저랑 가까웠던 사이고 최근에 국밥집 오픈하셨죠? 네. 이 실물 경제를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고자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게 자영업이 네. 자영업이 다이어트에 진짜 직방입니다. 직방. 자, 우리 저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 결국은 이제 내 몸 하나 이렇게 편하게 누일 집 있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 가격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을 넘어갔다고.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리가 이제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월세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수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나가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고 큰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뭐 오피스텔 비롯해서 조금 전세 살기 불안해하는 곳들은 전세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기존에 가능했던 보증금보다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예를 들어 3억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 5천에만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낮춘 만큼의 5천만 원만큼의 어떤 비용 부담을 이제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주택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많아졌고 네. 보증금의 일부가 월세로 전환이 되는 효과 때문에 높아진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전세라는 것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비중이 대략적으로 월세가 한 60%, 전세가 한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세가 싫어라기보다 안전한 전세, 내가 살고 싶은 전세가 없어라는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게 평형심을 다시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갱신 신청권 생각을 하면 3년에서 길게 보면 한 5년 요 정도 사이에는 다시 한 반반 정도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러면은 월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 사는 거 하고 어떻게든 그냥 월세를 살면서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낫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전세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돼야 씀씀이를 좀 줄여서 절약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돈이 월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남는 게 있어야 뭐 절약을 해서 집을 마련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변호사님은 이제 전세를 사는 아무래도 것이 그래도 조금 목돈을 그래도 예. 예치해 놓고 그 돈 있으면 다 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자산관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 전액을 내 돈으로 박아 넣는 거. 사실 비효율적이기는 해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면. 그런데 이제 정식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저리에 해주는 뭐 2%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하고 월세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게 돈을 모으기에는 확실히 좋죠.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 하고 이자는 내고 그걸 월세라고 생각하고. 월세라고 예. 근데 월세보다 훨씬 적으니까 훨씬 이자가. 적으니까요. 다른 재테크를 해서 그렇죠. 모으는 돈을 것이 모아나가다. 이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월세로 100만 원씩 버리느니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비싼 집값이 더 뛰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언제쯤 사야 될까인 거잖아요. 일단 마음은 먹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걸림돌이 내가 모은 돈으로 이것이 충분하냐? 안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너무 비싸. 그럼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4% 초반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버텨볼까라고 하기에는 전세가라든지 월세들이 막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차라리 월세 내는 것보다는 그걸로 진짜 대출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 길어봐야 4년마다 계약 바꿔가면서 다른 곳에 이사 가느니 그냥 내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 심리가 형성되면 수요가 막 늘면서 주택 가격을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무주택자인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요 말아요.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사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를 물어보고 비슷할 것 같으면 100점을 주고 올라갈 것 같으면 100보다 높은 점수를 주세요. 아니면 100보다 낮은 점수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2년 전 2024년 초반에 한 3, 4월까지는 100 아래의 점수였어요. 아 1년 뒤에 집값 떨어질 거야.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 그런데 그게 4월, 5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슬슬 금리 낮아지겠네? 그러면 대출 받을 때 부담도 덜하니까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여름쯤 됐을 때 뭐 112, 117 이렇게 찍었거든요. 지금도 그 지수를 보면 거의 뭐 120을 넘기도 하고요. 이 말인 즉슨 집값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실수요자분들, 그러니까 집을 내가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불안해지기 전에 차라리 사고 마음을 푹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무리해서 사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무리가 불가능해요. 대출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영끌이라고 해봐야 DSR 규제 뭐 40% 50% 맞추고 LTV 집값의 뭐 70%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으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하우스푸어는 안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가 그어준 선 내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금리가 올라가서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소비를 약간 줄이거든요. 그 정도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무리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단 이제 전제가 있죠. 실수요자분들. 그렇죠. 투자가 아닌 실수요를 위한 분들이라면 지금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매매는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전세 월세인데 이 대한민국 전세 시장 이거 안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이 대규모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범죄는 제가 보기에 한 2018년 19년대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후로 전세 사기에 대가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저는 사실 2019년에 딱 일어났을 때 일시적이겠지 이게 뭐 알려지면 뭐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안 일어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도요? 예, 지금 오히려 수도권은 좀 줄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나. 얼마 전에는 500억 원대 전사기 사건이었거든요. 500억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9년에 처음에 맡았던 사건이 일종의 동시 진행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임대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축 빌라 같은 거예요.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분양됐다고 하면서 새롭게 분양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분양받았다고 한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그냥 명의만 빌려준 한 사람이 267채 결국은 2년이 지나서 나가려고 해서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수가 엄청 많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은 2년 길게는 4년 이후에 터진단 말이죠. 사실 요즘도 그래요. 저한테 가끔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등기부등본도 보고 이런 계약관계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이분은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본인 모르고 계세요. 그분은 아직 돈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진짜 계약기간 만료될 쯤 돼서 오세요 진짜로. 사기당했어요 이러면서. 이렇듯이 안심하고 당연히 기간 지나면 돈 돌려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갖고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그냥 개인적인 불행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 그런 집에 들어갔어요라고 오히려 핀잔을 들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중에서는요. 근데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 뭐 사기해가지고 처벌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소했던 2019년에 고소했던 사건이 지금 1심 재판 중이에요. 에? 아직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1세대 했던 사람의 1심 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다른 사건은. 그러니까 뭐냐? 처벌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내가 이만큼 이득을 얻었는데 처벌은 없어요.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당연히 계속 하게 되겠죠. 야, 지금 발견되는 거야. 어차피 2년 전에 계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도 2년 뒤이면 알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어디선가는 전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피해자는 모른 채. 모른 채. 야, 이거 심각하네요, 진짜. 솔직히 저는 이제 좀 근절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소비자들도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전세 아닌 월세를 다 선호한다. 그러니까 전사기가 많으니까 전세 매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전세 물건이 나오면
바로 숨도 안 쉬고 치고 그냥 가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요즘 전세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예요? 신종은?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건 뭐냐면요. 다가구. 다가구 사실은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다세대는 어차피 세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몇 호부터 해가지고 등기도 다 따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다가구는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한 사람. 거기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 볼 네, 때 어떻게 하나. 외우냐면 이제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다 가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호실 다 구별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사는 이번 딱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나보다 앞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증금액수 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 먼저 번제받는 사람들이니까. 선순위죠. 선순위. 근데 얼마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순간 나는 이미 깡통인 부동산에 들어가서 전세 보증금을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요새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가 신탁 부동산. 사실은 원래 건축주가 물론 소유자로 처음에 등기가 되긴 하지만 신탁해버리면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법적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등기부등본상에 처음에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나랑 임대하면 됩니다라고 속여가지고 어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그거. 근데 이 사람 잘 몰라요. 제가 이거 강연을 한 17군데, 18군데 다녔거든요. 신탁부동산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한두 명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아유, 괜찮아요. 이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름이 이 사람이 앞에 소유자로 돼 있고 지워있지도 않아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아예 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탁회사가 나가라 그러면 계약 기간 안 끝나도 그냥 바로 나가야 돼.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 소유주는 홍길동이라고 써 있지만 예. 그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 신탁회사가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홍길동과 계약을 했으니 그러니까. 나 이거 동의한 적 없으니까 나가. 그럼 나가야 돼, 그냥. 아,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면은 유독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거 형태가 있죠. 바로 신축 빌라, 오피스텔. 예. 이런 집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파트는 저 아파트가 얼마지 우리가 궁금하기만 하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시세라는 게 딱 명확하죠. 빌라는 안 나와요? 빌라는 사실 시세라는 게 없고 호가죠. 똑같이 생긴 옆에 빌라가 있는데 여기가 거래가 뭐 2억에 됐다고 해도 똑같이 생긴 이 옆집의 가격이 2억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죠. 알고 보니까 여긴 지어진 지가 한 5년 더 됐고 들어가 보니까 내부 구조가 여기는 30평대인데 여기는 한 20평대 후반이고 이러면 이제 건건별로 가격이 다른데 그렇게 시세 파악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립니다. 그럼 문제는 이 집은 3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로 한 2억 3천에 들어오시면 우리 생각하기에 2억 3천 정도면은 무슨 일 생겼을 때 이거 경매로 넘어가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남겠네. 이게 판단이라는데 그래가지고 한 2억 3천 정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집의 가치는 2억입니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들이라는 공통점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특히나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은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가 분양가 10억이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게 가격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모든 경우가 아니긴 하긴 하지만 일부 사기 사건 중에 공인중개사 같이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어디가 물어보겠어요? 공인중개사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근데 같이 만약에 공모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그냥 거기서 2억짜리를 2억 3천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전문가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 선배님들이시거든요. 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몇몇 가끔 때문에 있어요. 지금 문제가 전체를 흐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좀 꼼꼼히 볼 줄 알아야 한다. 변호사님께서 등기부등본 보실 때 요거만큼은 좀 알아두자 좀 짚어주십시오. 우선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등기부등본이라고 보통 통칭하는데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고요. 보면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쉽게 말하면 건물의 외형이에요. 건물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몇 층짜리 건물인지, 뭐로 지어졌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땅, 대지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표제부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갑구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 집의 주인 누구냐? 소유자가 이제 여기 딱 기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갑구에서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갑구에서는 소유자만 확인하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게 가끔씩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것도 다 권리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가등기가 뭐냐? 누구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송하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이 집을 강제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묶어두는 거예요. 아무 짓도 못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여기에는 돈에 관련된 분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가처분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처분. 왜냐하면 이 집은 사실 내 거예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께 아닐 수 있다는 있다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 나보다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갑구에서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건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을구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근저당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했구나.
또 한 가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앞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그냥 떠나버리면 내가 대항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집주인은 누군가 임차인한테 돈을 못 준 경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돈을 돌려주면 그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삭제가 안 돼 있고 남아 있으면 못 돌려줬구나. 분쟁, 예,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이유는 그거죠. 전 세입자가 예, 예. 이미 이사 날짜는 확정이 돼 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예. 안 갈 수는 없으니 그걸 하고 가는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꼭 예, 확인하고 모셔야 됩니다. 을구에서 예. 그리고 갑구는 아까 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 조심하셔라. 예.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거 말고 또 봐야 하는 서류 계약 전에 우리가 하나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 등기부등본에 표제부에도 나와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굳이? 라고 사실은 생각할 거.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대장인데 거기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 불법으로 뭔가를 중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뭐하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 전세금 대출이 제한되기도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인 확인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에 동호수 표시된 거하고 실제 동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를 여기로 했는데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01호인 줄 알았는데 101호야. 그럼 난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아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만 건축물 대장 제대로 이게 다 맞는지 등기부등본상에 그거랑 다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된다. 해도 꼭 봐야 되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말한 건 다가구 같은 경우에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사람 보증금 액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확인해요? 전세 확인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지만이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뭘 그런 것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귀찮아하시면 큰일 네. 납니다. 근데 제가 꼭 귀찮더라도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머리 쥐날라고 그렇죠. 좀 어렵죠. 네, 조금만 좀 좁혀주세요. 전세 계약 전에 요것만 좀 살펴보면 생존 확률은 올라간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등기사항 전무증명서겠죠. 더불어서 이제 건축물 대장 정도만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네. 어차피 그거는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데 다만 날짜를 잘 보세요. 오늘 날짜인지 어제 날짜인지.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며칠 지난 거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이동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잔금 지급할 때까지라도 계속 서로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도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 꿀팁입니다. 날짜 확인 꼭 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좀 몇 가지. 저는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보시고도 아 복잡해 이거 뭐지 그리고 하나 또 빼먹으면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은행 가서 이게 대출이 되는지 일단 확인하셔라.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은행은 돈을 떼일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계약상에 그렇게 되죠. 저는 이거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겁니다. 혹시나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세입자 받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대출을 꺼려할 이유는 딱히 없어요. 뭐 약간 번거로운 뭔가 절차 있겠지만 세입자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오케이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아 여기는요 건축물 대장의 집이 아니라 이거 근린생활시설이네요. 집처럼 보이지만 이거 집이 아닙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을 한번 시도를 해봐라.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라? 여긴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이 안 돌려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맞아요.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처럼 보여도 뒤돌아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 전세계약서 특약란에 특약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그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아주 좋은 방법 예, 예. 같은데요. 특약에 보통 이제 많이 공인중개사들 분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기재해 주세요. 대표적인 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뭐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들어갈 게 뭐가 있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추가 담보 설정. 왜냐하면 이후에 또 추가 담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건 나보다 후순이기 때문이긴 하긴 하지만 네. 그건 뭐예요? 돈을 계속 빌린다는 건 아 이 집주인 좀 사람 불안하다. 집주인이 자력이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 뭐 내가 경매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담보 안 된다. 만약 하게 되면 바로 계약 해지하고 돌려준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에는 이 집주인이 지금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가 잘 안 나타나요. 물론 압류가
돼 있으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집주인한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세금을 다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 나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떼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고 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내가 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세금이 미납된 게 또 있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계약은 체결했는데 특약상에다가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추후에 미납한 세금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받기 돌려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계약을 끝나가지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 집 팔았는데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네. 근데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게 전세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게 뭐냐면 팔았다고 하면서 명의를 넘긴 사람이 아무런 돈이 없는 사람. 그냥 명의만 그- 바꿔버린 거예요. 명의 빌려준 사람인 거지. 근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법에는 매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서 원래 이 사람이 나중에 끝나면 돌려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 지금 바뀌었네. 아이씨, 어쩔 수 없지 뭐. 이 사람한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만약 이 사람이 바뀐 걸 알았어요. 근데 나 이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더더욱이나 몰라. 이 사람 그나마 최소한 계약할 때라도 봤기 때문에 뭐 예금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몰라. 그럼 나 이 계약 이거 보증금 받을 수 있지 불안하잖아요. 나 이거 승계되는 거 원치 않아? 나 계약 끝낼래? 보증금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세요. 무조건 내가 승계를 하는 거 수용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 특약사항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매도하게 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사실 이게 입법으로 지금 입법안이 나왔어요. 만약에 매도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걸로 지금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통지한다만 있으면 받고 내가 계약을 해지할래요? 하면 된다는 거죠. 해지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내가 이걸 할지 말지에서 계약을 해지 안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정도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막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그 집은 안 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하는 게 뭔가 소위 말하는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기가 정말 나쁜 게 재산상의 피해도 있지만 네. 피해자로 하여금 나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거기에 속았을까? 이걸 한번 확인을 왜 안 했을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일부 사람들의 시선, 야, 아유 그거 네가 그거 좀 확인하지 그랬어. 이러면 멘탈이 그냥 그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혼하신 분도 있고요. 유산하신 분도 있고요.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지휘관이 이렇게 사기당하고 되겠냐라고 해서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례 전역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재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참 사기 피해자분들 보면 모두가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의 경우는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품고 그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정말 조심을 해도 계속 취약한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반복 상황. 이것을 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전세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임차 입장에선 자기 전 재산을 지금 걸어서 지금 거기 살짝 좀 마련하는 거 입장인데 임대인의 정보는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몇 가지 정보 아니면 등기부동산에 나왔던 몇 가지 정보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다 드러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는 계속해서 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지 못하면 개은이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피해 막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격차, 정보 비대칭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긴 합니까?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복잡했다면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가능합니다. 뭐예요? 이게 사실 정보들을 내가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 여기 가서 이거 알아보고 저기 가서 저거 떼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허그에서 만든 안신 전세 앱입니다. 사실 전세 사기의 피해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내가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시간이나 뭘 알아봐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안심 전세 앱에서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집의 시세,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세까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거기 빌라도 나와요? 나옵니다. 어허. 그리고 전세가율, 집값 대비 이 전세가가 얼마냐. 1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이면 이건 위험한 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낙찰가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심지어 이제 비슷한 주택의 전세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정보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저 들어가 봤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내가 언제 입주할지 입주일하고 네. 전세 보증금을 탁 집어넣으면 네.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뭐 이상은 없는지 그다음에 내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 이거를 리포트형 쫙
탁 나타내죠.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세계약 위험성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하면요. 단지 권리 분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 등부등본상에 권리 변동이 생기잖아요. 알림 서비스로 와요. 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집주인 바뀐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알려줘요. 이건 소름 끼치는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건데 이렇게 좋은 이게 앱이 있는데 많이 안 알려줬어요 이게. 아니 이 서비스 있으면 부동산 상식 전혀 없는 분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서류로도 알 수 없는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은 사실은 세입자의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가로 나는 그 집이라는 공간을 받는 건데 근데 이 집주인의 정보를 사실 신용도는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홍길동이니까 홍길동 맞는구나 이러고 끝나죠. 이제는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 앞으로 가입된 허그 전세보증이 몇 개 있는지 이 사람이 다주택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다 전세보증이 가입되어 있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일이 터지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보증금을 만약에 못 돌려줬다. 그래서 허그에서 대신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이러면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언제 또 터질 수 있는 폭탄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아예 허그의 보증 금지 대상이 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전에 그 참 가슴 아프게 했던 빌라왕 사건 여기 넣으면 바로 빌라왕 나오네요. 그렇죠. 어머나. 이게 그 빌라 같은 경우에 많은 주택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집주인들이 아까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제 동의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제약이었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더라도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데. 근데 사실 이제 동의가 없으면 막 아무나 막 조회하다 보면 또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남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내 집을 한번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다 공개되고 막 이 사람의 소득, 직업은 뭡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허그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계약 체결했으면 그 계약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저 집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 임대인 어떤 거 한번 볼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약 체결을 하기 전이면 그 중개사를 통해서 이 매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임대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뭐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고도 앱으로 바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방금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전세 계약 전에 내가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앱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쭉 확인하고 이 전세가 위험한 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 결과가 막 어려운 말로 썼으면 막 선순위, 임차 보증금 뭐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신호등처럼 딱 보여줍니다. 초록, 노랑, 빨강 색깔로. 네, 색깔로 집주인의 위험을 표시를 해줘요. 초록색이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는 확인하셔라는 뜻이고 주황색이다 그러면 허그에서 이 임대인은 별도로 관리 중이다. 약간 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빨강색이 떴다. 이분은 신규 전세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우리 전세보증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게 가입이 불가능한 임대인이다. 이미 사고가 났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니까 주의도 하지 마라. 그냥 떠나라. 이건 안 돼요. 강한데요. 앱이 아주 강해요. 그럼 지금 앱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뭐 유료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 안심전세 앱을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이 안심전세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딱 첫 화면에 안심조회라고 있습니다. 조회 들어가면 여기 시세조회도 되고 위험성 진단도 되고 여기 안심 임대인 조회라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회해보는 임차인 누구냐 해서 내 정보를 넣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떤 집에 임대인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조회가 있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조회들은 여기에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넣으면 이름하고 우리가 전화번호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임대인에게 그 정보가 가거든요. 지금 임차인 홍길동 씨가 이런 정보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느냐?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알람이 옵니다. 카카오톡으로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앱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임대인 분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네. 예,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임대인이 뭐 싫으면 그냥 싫다고 올 테고. 그렇죠. 오.
이거 좋은데? 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누가 들여다보는지 기록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넣습니다. 들어가면 신청인 정보가 이렇게 딱 뜨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하지 않은 경우 누르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안 한 분은 상관이 없을 텐데 도장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전세 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나 계약 해지하겠다 이게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이 앱의 중요성은 계약 체결 전에. 물론 여기서 이제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뜨긴 합니다. 그럼 초록불이라고 해서 100%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고를 다 방지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 절차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도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전세보증보험 요거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실 거고 요즘 또 정부에서 보증료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니까 내가 큰 돈을 잃는 것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위험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 굉장히 좋죠. 거의 유일한 전세사기 예방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가입했으니까 내가 계약기간 뭐 2년, 4년 계속 있는 동안은 다 보장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나 가입했는데 이 뭐냐?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전세계약기간 플러스 앞뒤로 해가 좀 더 붙여주는 정도거든요. 만약에 내가 갱신해가 더 사겠다. 그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이미 보증기간이 끝났어요. 어이구. 그러면 다시 갱신해서 다시 보증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임대인이 못 들어줬을 때 허그가 먼저 주고 나중에 임대인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럼 허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입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데 만약 임대인이 바뀌어 아까 말한 것처럼 매도가 됐다. 그럼 이거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계약 조건에서. 중요하죠. 이것도 알려야 돼요. 허그에. 네. 이렇게 알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가입했으니까 에이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 허그한테 돈 주세요 라고 했더니 보증기간 끝났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서 그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빨간불이야. 가입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너 어떻게 해? 그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허그하고 저 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특약을 이제 추가로 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계약 체결할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특약에다가 만약에 전세보증보험 특히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 뭐 이왕 계약 체결했는데 뭐 어떻게 해. 아니, 잘 주겠지 뭐. 그다음에 잘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심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그냥 계약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중개사님이 놓쳐도 얘기를 하셔야죠. 임차인이 얘기를 하셔서 그 특약 좀 넣어주세요. 계약 해제 특약.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실 텐데 이 방송 보시면서도 속이 좀 많이 안 좋으실 분들이 이미 전세 피해를 보신 분들 이걸 왜 그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만약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마음을 잡고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에는 지자체 각 접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기 피해가 맞는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신청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실제로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는지 결정하는 단계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공매나 경매 신청했을 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좀 저리로 대출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세자금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저리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거 신청해 보는 게 좋겠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동 갱신돼 버리면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기가 끝났으니까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갱신 거절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를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집주인이 지금 안 주면 내가 연장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연장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하는데 갱신되는 걸 막겠다. 근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예를 들면 내용 증명으로 나 이제 이 여기까지 계약하고 다음에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보냈다는 게 서면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도고 그 문자 보내도 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다만 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답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열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읽은 거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와,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카톡이든 근데 요즘 카톡은 약간 좀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인정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자로 하시고 근데 이렇게 다 해봤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거기 뭐 이사가 따더니 해가지고 안 돼. 문자도 답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갱신 거절 만약에 기간 내에 안 하면 연장이 돼버리는데 갱신 돼버리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송할 때 상대방한테 계속 보냈는데 안 받아. 그러면 재판 안 할 거야? 그냥 송달된 거 받은 걸로 치고선 하는 게 공시송달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걸로 치겠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인데 이거는 법원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시면 최종적으로 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끝나면 허그나 이런데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된 데다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사정으로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천상 이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해서 받는 수밖에 없겠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아요. 이게 뭐 사기일 수도 있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임대인이 못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자는 너무나 가슴이 타거든요. 초조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문제이긴 하거든요. 지금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와서 나 지금 못 주겠는데 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아서 하면 결국 소송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은 아무리 빨라 6개월 걸리고 길게는 1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그냥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제발 좀 빨리 주세요라고 해서 막 읍소해가지고 다 받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를 사전에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약상이 그것도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를 그런 건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전 약간 심적으로라도 강제하는 걸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 보러 온 사람 있으면 잘 보여주고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실상 의리잖아요. 특히나 뺄 때는 더더욱이 의리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수밖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렇지. 그래야지만 대항력이나 네. 고소 면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빼시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법원에다 하는 거고요. 단순히 신청만 해놓고 나 신청했으니까 빼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등기까지 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문제까지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제 일처럼 막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질 정도인데 당사자분들은 어떻겠어요. 부디 정말 조심하셔서 피해 입지 마시고 현재 행복하게 사신다 하더라도 항상 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한마디씩을 부탁드립니다. 사기는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나는 아직까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는 자신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끔 이런 툴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은 귀찮더라도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내 소중한 재산도 지키고 내 정신도 지키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비싼 얘기인데요. 귀찮아야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겠다고 대충 알아보고 누가 얘기하면 그 듣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가 워낙 또 지금 많기 때문에 내가 좀 귀찮게 확인해보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도 매번 할 단계마다 다 떼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아져야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입으셔서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메시지 하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절대 본인의 잘못이라고 너무나 자책하면서 혹시라도 저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하나씩 마련하셔서 추진하시면 길은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험난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